1968년 25살에 지방교육청 공무원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름은 김영수. 그때만 해도 공무원이 되면 평생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35년이란 긴 세월을 공직에 바치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넥타이를 매고 서류 더미와 씨름하며 지내온 세월이 제게는 자랑스러운 시간이었으니까요. 교육청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이 제 자부심이었죠. 어려운 가정 형편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 것도 기억에 남는 성과입니다. 결혼해서 두 아이를 키우는 동안 월급은 빠듯했지만 아내와 함께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작은 딸은 교사가 되어 독립했지요. 둘 다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저는 손주 5을 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월급으로는 화려한 삶을 살 수 없었지만 적금과 공제의 불입금을 꾸준히 납부하며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2013년 68살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교육청 동료들과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화목한 퇴임식을 치렀지요. 그리고 35년 공직 생활의 결실로 퇴직금 4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적금과 합하면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한시름 놓았지요. 처음 몇 달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평생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던 습관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아침을 맞이하고 동네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국내 여행을 다니며 그동안 바빠서 못 가본 곳들을 둘러보았죠. 퇴직 후 반년 정도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 불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물가 상승과 노인 빈곤율에 대해 이야기했고 주변에서는 은퇴 후 병원비 때문에 가산을 탕진한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저보다 먼저 퇴직한 선배 공무원이 병원비로 모든 재산을 쓰고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연금으로 매월 210만 원이 나왔지만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게 된다면 이 돈으로 충분할까요? 특히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니 불안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예금 이자는 2%도 되지 않았습니다. 4억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대로 두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안전하게 은행에 두자고 했지만 저는 매일 밤 고민하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 불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겼습니다. 밤마다 휴대폰으로 투자 정보를 검색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 교류하던 전 동료 한 명이 자기는 퇴직금으로 투자해서 1년 만에 30% 수익을 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나도 해봐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제가 투자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공무원 생활 35년 동안 안정적인 월급만 받아왔지 주식이나 펀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죠. 그래서 투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투자 채널을 구독하고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정보를 얻었습니다. 책도 몇 권 구매해서 읽었지만 솔직히 말해 용어도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투자 공부를 몇 달 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용기를 내어 투자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는 반대했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여보, 내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잖아. 이것도 공부해서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2019년 초 처음으로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대학 동창이자 벤처기업 임원으로 일하는 친구가 소개해준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한다는 그 회사는 2년 내에 코스닥 상장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확실한 정보다. 상장하면 최소 3배는 오른다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공무원 시절 알게 된 사람이라 신뢰했기 때문이죠. 이어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P2P 대출 상품에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연 15%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했으니 매달 62만 5천 원의 이자가 들어오는 셈이었습니다. 우량 부동산의 담보를 설정한 상품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월급처럼 꾸준히 이자가 들어오니 처음에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외 파생 상품에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인터넷 투자 카페에서 만난 투자의 신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의 추천이었습니다. 그는 해외 선물 옵션으로 단기간에 30%에서 5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구조였지만 그가 가이드해 준다고 해서 믿고 따랐습니다. 마지막 1억 원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추천한 상품으로 대형 자산 운용사에서 운용하는 펀드였습니다. 과거 5년간 연평균 7%의 수익률을 냈다고 해서 안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총 4억 원의 퇴직금을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걱정했지만 저는 분산 투자가 원칙이라고 하더라며 안심시켰습니다. 투자 초기에는 P2P 대출에서 매달 이자가 들어오고 펀드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주변 퇴직 공무원들에게 나는 노후 대비를 이렇게 한다며 조언까지 했으니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경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약 6개월이 지났을 때 첫 번째 악재가 찾아왔습니다. 투자했던 벤처기업에서 기술 개발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코스닥 상장은커녕 추가 투자 유치에도 실패하고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나도 모르는 일이었다며 발뺌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도 이미 그 회사를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주주총회에 참석했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회사는 사실상 파산 직전이었고 1억 원의 투자금은 회수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결국 그 회사는 문을 닫았고 제 1억 원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악재는 P2P 대출 상품에서 발생했습니다. 처음 넉 달 정도는 약속된 이자가 정확히 입금되었는데 갑자기 이자 지급이 지연되더니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업체에 연락했더니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라며 곧 해결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뉴스에서 그 회사가 다수의 투자자들에게서 돈을 모아 잠적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5천만 원도 날아간 셈이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는 더 빠르게 손실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소폭의 수익이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시장 변동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투자의 신이라는 사람은 일시적인 하락이니 추가 투자하면 만회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미 1억 원 중 7천만 원이 증발한 상태였습니다. 남은 3천만 원은 재빨리 빼내어 더 이상의 손실은 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주식형 펀드마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억 원의 투자금이 7천만 원으로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전체적으로 4억 원의 퇴직금 중 2억 원이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욕도 없어졌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걸 고백했을 때 아내는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절반은 남았잖아요. 이제라도 안전하게 보관해요. 그 말에 더욱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의사인 아들과 교사인 딸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느라 바빴고 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완전히 투자를 중단하고 남은 2억 원은 은행 예금으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큰 실수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단편적인 정보와 주변 지인들의 말만 믿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68살이라는 나이에 맞지 않게 고위험 투자에 뛰어든 것도 문제였습니다. 젊었을 때라면 손실이 발생해도 만회할 시간이 있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가장 큰 교훈은 노후 자금은 수익률보다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는 점입니다. 35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조금씩 모은 돈인데 1년 만에 절반을 잃었다니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만약 그때 전문가와 상담했다면 저에게 맞는 안전한 투자 방법을 알려주었을 테고 이런 큰 손실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매월 공무원 연금 210만 원으로 아내와 함께 검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자가 주택이 있어 주거비 부담은 없지만 병원비와 생활비를 고려하면 빠듯합니다. 손주들 용돈도 예전처럼 넉넉히 줄 수 없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직 절반의 퇴직금이 남아 있으니까요. 예전에 취미로 시작했던 텃밭 가꾸기가 이제는 생활의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식비를 절약하고 이웃과 나누며 소박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동네 도서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투자 수익이 아니라 안정된 생활과 소소한 행복이라는 것을요. 만약 제 이야기가 다른 은퇴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스라린 경험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노인 투자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면 첫째는 절대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에 노후 자금 전체를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투자 전 반드시 공인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셋째, 나이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넷째, 투자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투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수익률에 현혹되지 말고 원금 보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71살이 된 지금 저는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욕심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절반을 잃었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건강이 진정한 재산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비싼 학비를 내고 다시 배운 셈이죠. 마지막으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또는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 자금은 수익률보다 안전성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데 돈을 아끼지 마세요. 저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